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9장 사랑을 좇아서 1. 거짓대가 노트르담을 공격하는 동안 에스메랄다는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치는 듯한 소리와 염소의 울음소리로 인해 잠을 깨고 말았다. 잠을 깨는 순간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숱한 그림자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채 노트르담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아우성에 그녀는 질겁을 하고 다시 방으로 뛰어들었다. 이제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곧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커멓게 두른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조그맣게 소리를 질렀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예요. 한 남자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누구죠? 피에르 그랭구아르. 아!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에스메랄다는 반가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죠? 그녀는 그랭구아르 옆에 선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내 친구예요. 그보다 우선 여길 빠져나가야 해요.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가려고 해요. 우린 당신을 구하기 위해 온 거예요. 자, 따라와요. 정말인가요? 그런데 당신 친구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아, 그건 그의 부모님 탓이죠. 그랭구아르는 얼른 변명을 했다. 에스메랄다는 그 정도의 설명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워낙 겁에 질려 있던 탓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종탑 계단을 내려가 수도원 마당으로 나갔다. 참사원들은 모두 수도원을 버리고 주교관으로 달아나고 없었다. 그들은 수도원 마당을 지나 곧장 테랭 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랭구아르의 친구라는 사나이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테랭으로 오자 참으로 고요했다. 그곳은 시태 쪽을 향한 커다란 반도였다. 그 반도 끝에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물가 쪽을 향해 다시 곧장 나아갔다. 물가의 포도넝쿨 사이에 배가 한 척 숨겨져 있었다. 그랭구아르의 친구라는 사나이는 에스메랄다와 그랭구아르와 염소를 먼저 배에 태웠다. 그런 다음 자신도 배에 올랐다. 그가 배의 동아줄을 끊자 배는 강물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랭구아르는 염소를 안아들었다. 에스메랄다 역시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랭구아르의 친구라는 사나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워낙 두건을 깊이 눌러 쓴 탓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너무 조용하군. 누가 얘기 좀 하세요. 사람의 목소리는 음악이에요. 이런 아무 반응이 없군. 그렇다면 나 혼자 짓거려야겠군. 이런 걸 연극에서 독백이라고 하죠. 들어보세요. 난 지금 루이 11세를 만나고 오는 길이오. 그는 참 심술궂은 늙은이더군. 자신은 모피로 전신을 휘감고 있으면서 내게는 축혼가의 대가도 치르지 않다니. 뿐만 아니라 나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오. 난 결코 그런 왕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랭구아르는 열심히 짓거렸지만 그 친구라는 사나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거세고 빠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을 뿐이었다. 우리가 저 거짓대들 사이를 뚫고 갈 때 말입니다. 그 꼽추가 어떤 젊은이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있던데 그가 누군지 보셨어요? 그랭구아르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친구라는 사나이는 갑자기 노젓기를 멈추고
고개를 떨구는 것이었다. 그리곤 고통에 차서 한숨을 내뱉었다. 그 한숨 소리에 에스메랄다는 소스라치게 놀라 부르르 떨었다. 언젠가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무배는 얼마간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나이는 다시 노를 잡았다. 그리곤 세차게 강물을 가르며 위로 올라갔다. 포르트 푸엥의 선창으로 가는 길이었다. 2. 그들은 배 안에서 노트르담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승리를 알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마녀를 찾아라! 집시 계집애를 잡아 죽여라! 군사들이 사원 높은 곳으로 올라가 횃불을 휘두르며 외치고 있었다. 에스메랄다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랭구아르는 그녀에게서 슬쩍 떨어져 앉았다. 만일 그녀와 함께 있다가 잡히는 날이면 모두 교수형에 처해지리라.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였다. 마침내 배가 2개 닿았다. 그랭구아르의 친구라는 사나이는 에스메랄다를 부축하기 위해 팔을 잡았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뿌리치고 그랭구아르의 소매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랭구아르는 염소를 돌보느라 그녀를 뿌리치다시피 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혼자 두구로 뛰어내렸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정신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그렇게 걸을 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랭구아르와 잘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랭구아르의 친구라는 사나이만 곁에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때 그가 손을 뻗었다. 그리곤 그녀의 팔을 움켜쥔 채 그레브 강장 쪽으로 성큼성큼 가기 시작했다. 대체 당신은 누구죠? 강둑을 걸으며 그녀가 물었지만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광장의 교수대 옆에 도착하였다. 사나이는 그제서야 두건을 벗어던졌다. 사나이의 정체가 확인되는 순간 그녀는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사나이는 다름 아닌 클로드 부주교였던 것이다. 난 진작에 당신인 줄 알았어. 그녀는 진저리를 치며 소리쳤다. 이봐, 분명히 말하겠는데 여기는 그레브야. 너는 이곳에서 내 운명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돼. 그 전에 내 말을 잘 들어. 절대 베비스 얘긴 하지 마. 그놈 이름을 입 밖에 낼 시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클로드 부주교는 음산한 목소리로 짧게 끊으며 말했다.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잘 들어. 이건 중요한 일이야. 최고법원은 널 다시 교수대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난 널 그들에게서 구출해냈어. 봐, 지금도 저들은 널 찾고 있어. 그는 시태 쪽을 가리켰다. 아닌 게 아니라 강둑 반대쪽에서는 군사들이 횃불을 든 채 거리를 뒤지고 있었다. 난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날 미워한다는 말 따윈 하지 마. 난 널 완전히 구해낼 수가 있어.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그런 다음 그는 교수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선택해라. 이것이냐, 나냐. 그는 잠옷 비장한 투로 물었다.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버렸다. 오,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이 밤이고 낮이고 내 가슴을 온통 태우고 있단 말이야. 이봐,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난 너무나도 괴로워. 난 당신이 날 무서워하지 않길 바래. 어때? 이래도 날 용서하지 않을 텐가? 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고약해지고 악해지는 거란 말이야. 오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 내가 저승과 이승을 오락가락하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야. 오, 당신은 왜 그렇게 냉정한 거지? 겉으로는 그토록 다정하고 상냥함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하고서 말이야.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그의 눈물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그의 쪽으로 뻗어있던 발을 안으로 당겼다. 그 소리를 그가 들었다. 당신은 내가 우는 것조차 비웃고 있었군. 아, 미워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상대방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보군. 제발 날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사랑한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날 사랑한다고 한다면 널 살려주겠어. 제발 다정한 말 한마디만. 그는 애원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한 눈치였다. 그는 당장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쩌면 자신을 뜨거운 감동으로 끌어안을지도 모를 그 말을 열렬한 사랑으로 맞이하려는 것이었다. 결코 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해. 당신은 살인자야.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해버렸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냐, 난 살인자다.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넌 죽거나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신부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살인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 바로 오늘 밤부터. 자, 결정해라. 무덤이냐, 내 잠자리냐. 그의 눈은 분노와 욕정으로 번들거렸다. 에스메랄다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렸다. 그러나 그는 마구 키스를 퍼부으며 그녀를 더욱 조여안았다. 난 페비스의 것이란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페비스뿐이야. 그는 내게 태양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에 비해 넌 너무 늙고 못생겼어. 그녀는 버둥대며 외쳤다. 부주교는 마치 당근질을 당하는 죄수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는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분노와 질투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눈이었다. 에스메랄다는 너무 두려워서 그에게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리곤 트르롤랑 탑집 모퉁이를 향해 그녀를 질질 끌고 갔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것이 되겠는가? 그는 탑집 앞에 이르러 다시 물었다. 1000번 만번 물어도 내 대답은 마찬가지다. 싫다. 그녀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부주교는 탑집을 향해 외치는 것이었다. 기딜, 여기 그 집시 계집애가 왔으니 복수해라. 3. 부주교의 성난 목소리는 그레브 광장에 넓게 울려 퍼졌다. 곧 탑집의 창문을 통해 빼빼 마른 손이 하나 나왔다. 그 손은 바로 에스메랄다의 팔을 움켜쥐었다. 꼭 붙들고 있어. 난 가서 경찰을 데려올 테니. 부주교의 말에 창문 안쪽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에스메랄다는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손은 그녀의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벽 옆에 쓰러지고 말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대체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죠? 그녀는 자포자기한 채 물었다. 내게 무슨 짓을 했냐고? 내게 무슨 짓을 했냐고? 이 계집애야, 그렇다면 들어봐라. 예전에 내겐 어린애가 하나 있었다. 아주 예쁜 아기가. 아, 내 아네스. 그런데 말이다. 누가 내 아기를 훔쳐간 거야. 그리곤 잡아먹었지. 바로 집시 계집애가 말이야. 내년이 말이야. 어머,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천만에, 넌 틀림없이 태어나 있었어. 내 딸이 살아있다면 아마 내 또래일 거다. 그 후 난 이곳에서 15년 동안 기도를 드렸지. 오, 가엾은 우리 아가. 이 창살만 없다면 널 씹어먹을 텐데. 귀딜 수녀는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 사이에 동이 타오르고 있었다. 광장 저 멀리에서는 기마병의 말굽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했다. 아주머니, 절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메랄다는 울면서 하소연했다. 그러나 귀딜 수녀는 더욱 세게 그녀의 팔을 움켜쥘 뿐이었다. 내 아기 내놔. 아, 난 부모를 찾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어린애를 찾고 계시는군요. 내 딸 아네스 내놔. 이렇게 신만 한 짝 남겨놓은 채 어디로 데려간 거야. 봐, 이게 내 딸 신이다. 나머지 한 짝이 어디 있는 줄 가르쳐 준다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갈 테다. 귀딜 수녀는 실성한 듯이 마구 소리 지르며 다른 손으로 분홍신을 집어들었다. 세상에! 에스메랄다는 분홍신을 보자 갑자기 숨이 막힌 듯 꼼짝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목에 걸고 있던 조그만 주머니를 열었다. 주머니 속을 보는 순간 귀딜 수녀 역시 그녀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다. 오, 내 딸아! 그 목소리는 폐부 깊숙이에서 나오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에스메랄다가 주머니에서 똑같은 분홍신을 꺼내 보였던 것이다. 오, 내 딸아! 내 딸아! 어머니! 그들은 서로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쇠창살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를 만나고도 껴안아 보지도 못하다니. 손을 이리 다오, 손을. 어머니! 그들은 서로 손에 키스를 퍼부으며 울부짖었다. 15년간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귀딜 수녀는 두 손으로 쇠창살을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살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베개로 삼고 자던 돌을 들고 왔다. 귀딜 수녀는 돌로 창살을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창살은 파란 불꽃을 내더니 곧 부러지고 말았다. 오너라, 너를 수렁에서 건져주마. 그녀는 딸을 골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곤 어린 아네스를 다루듯이 딸을 안고 키스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쏟았다. 오, 내 딸. 내게 딸이 있다는 걸 누가 와서 좀 봐주세요. 내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와서 봐주세요. 오, 하느님. 당신은 저를 1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시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딸로 키워 돌려주시려고 했던 거군요. 집시 여자들이 내 딸을 잡아먹은 게 아니었구나. 오, 내 딸. 내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던 이유가 바로 내 딸이기 때문이었구나. 어디 다시 한번 보자꾸나. 그녀는 연신 딸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발과 무릎과 눈에 키스를 퍼부었다. 어쩜 이렇게 귀엽기도 할까.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사원의 아기 예수에게 이 신을 신겨주자꾸나. 우린 성모 마리아께 은혜를 갚아야 해. 그리고 그녀는 다시금 품 안에 꼭 끌어안았다. 그때 바로 가까이에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절 살려주세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아,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런데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저도 몰라요. 그저 사형 선고를 받은 것밖에. 사형 선고? 기딜 수녀는 사형이라는 말에 비틀거리며 외쳤다. 사형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15년 만에 만난 딸을 겨우 1분밖에 볼 수 없다니. 어림없는 소리. 기딜 수녀는 화석처럼 굳어져 중얼거렸다. 이쪽입니다. 신부 말로는 그 계집이 이 구멍방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마병의 목소리였다. 아가, 얼른 달아나거라. 저들이 널 잡아 죽이기 전에 얼른. 아니야, 저 구석에 가서 숨어 있거라. 내가 널 놓쳤다고 하마. 그녀는 얼른 방 한 구석에 딸을 앉혔다. 그리고 자신도 한결 침착해진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완전히 동이 트기 전이라 골방에는 아직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끔찍한 부주교의 목소리가 독방 안을 울렸다. 저쪽이요, 페비스 중대장. 에스메랄다는 움찔했다. 그 사이에 기병대와 보병대가 그레브 광장에 늘어서 있었다. 이봐, 우린 마녀를 찾고 있다. 그 마녀가 당신에게 잡혀 있다던데. 그들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독방 창가에 다가와서 물었다. 기딜 수녀는 얼른 창을 막아섰다. 아까 누군가가 제 손에 맡기고 간 처녀라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년이 저를 물어뜯어서 놓쳐버렸습죠. 기딜 수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런 빌어먹을, 그 넋빠진 부주교 놈은 대관절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야? 지금 그놈 어디 있어? 지휘관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부하 하나가 대답했다. 지휘관은 얼굴을 찌푸렸다. 이 늙은 귀신아, 내 이름은 트리스탕이다. 내게 거짓말을 하면 가만 안 둬.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도망갔다는 말이 사실이렸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갔냐? 무통사거리 쪽으로요. 더 이상 묻지 말아요. 난 누구보다도 그년을 미워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 여잔 밤마다 보헤미아 여자들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저 여잔 일부러 집시계집애를 놓친 게 아닐 겁니다. 한 야경대원이 트리스탕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 수 없이 트리스탕은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곤 군사들에게 출발할 것을 명했다. 젠장 맞을 헌병대장, 마녀 목을 매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난 중대로 돌아가겠소. 그때 페비스가 심사가 뒤틀린 듯 볼멘 소리를 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를 골방 안에 있는 에스메랄다가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미처 어머니가 말릴 사이도 없이 창가로 달려갔다. 페비스! 나의 페비스! 그녀는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미 페비스는 말을 달려 모퉁이로 사라진 뒤였다. 기딜 수녀는 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곤 딸의 목에 손톱을 박아 사정없이 뒤로 낚아챘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트리스탕이 그녀를 본 것이었다. 앙리의 득후쟁은 어디 있나?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대열 속에서 군복을 입지 않은 한 사내가 나왔다. 그는 한 꾸러미의 밧줄을 들고 있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마녀가 저기 있네. 가서 목을 매달게. 트리스탕이 명령했다. 그 말에 기딜 수녀가 먼저 창가로 달려왔다. 당신을 잡으려는 게 아니야. 앙리에트 쿠쟁이 말했다. 그러나 기딜 수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당신이 아니라니까. 어서 집시 계집이나 내줘. 우리 대장님 명령이야. 빨리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트리스탕이 호통을 쳤다. 그의 주위에는 부하들이 늘어서 있었다.
앙리에트는 당황하여 되돌아섰다. 어떻게 들어가죠?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너무 좁은데요. 벽을 뚫어. 트리스탕은 단호하게 말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은 곡괭이를 가져왔다. 그리고 곧 창문 밑에 있는 돌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곧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딜 수녀는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인 에스메랄다는 넋을 잃은 채 방 한쪽 구석에 누워 있었다. 이 살쾡이 같은 놈아, 넌 새끼를 낳아본 적도 없냐? 새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냔 말이다.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기딜 수녀는 악을 썼다. 그러나 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춧돌을 드러냈다. 벽이 맥없이 허물어져 내렸다. 사람 살려! 불이야! 불이야! 이제 기딜 수녀는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계집애를 끌어내라. 트리스탕이 다시 명령했다. 동시에 병사들이 몰려왔다. 기딜 수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들,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건 제 딸이에요. 15년 만에 만난 제 딸이란 말이에요. 전 가련한 창녀였어요. 랭스의 상트 플레리. 아마 여러분도 그 이름을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때 전 하루하루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진 거죠. 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헤미아 계집애들이 이 아이를 훔쳐간 거예요. 그리곤 15년 동안 감추어 두었죠. 그러다 오늘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아이를 다시 만났답니다. 오, 헌병대장 나으리, 설마 제게서 이 아이를 빼앗아가진 않으시겠죠? 이 애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느니 제 창자에 구멍을 뚫고 말겠어요. 오, 여러분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전 여러분을 사랑해요. 제발 제게서 딸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순 없어요. 기딜 수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말라 비틀어진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떨리는 입술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폐하의 뜻이라. 트리스탕은 애써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곤 잘라 말했다. 앙리에트가 군사들과 함께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기딜 수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딸 곁으로 기어갔다. 그리곤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어머니, 절 지켜주세요. 오냐, 내 아가. 어머니는 딸의 볼에 키스를 퍼부으며 가냘프게 말했다. 모녀는 그렇게 한 덩이가 되어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앙리에트는 에스메랄다의 어깨를 잡았다. 그 순간 에스메랄다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앙리에트는 그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기딜 수녀가 어찌나 굳세게 딸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지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그는 할 수 없이 그들을 질질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마침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광장에는 벌써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다. 그러나 트리스탕이 워낙 험상궂은 표정으로 보는 바람에 그들은 감히 가까이 올 생각을 못했다. 멀리 노트르담의 종탑 꼭대기에서도 두 사람이 광장 쪽을 보고 있었다. 앙리에트 구쟁은 에스메랄다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그때까지 정신을 잃고 있던 에스메랄다는 밧줄의 섬뜩한 느낌에 눈을 떴다. 순간 머리 위에 서 있는 교수대가 눈에 띄었다. 싫어! 싫어! 싫어!
그녀는 몸부림치며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딜 수녀는 딸을 잡고 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앙리에트는 딸을 껴안고 있는 기딜 수녀의 팔을 풀고자 소나기에 힘을 가해 그녀를 당겼다. 그러나 너무 지쳐 있었던 탓인지 그녀는 제 스스로 팔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앙리에트는 얼른 에스메랄다를 어깨에 둘러맸다. 그리곤 교수대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기딜 수녀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번개 같은 동작으로 앙리에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더니 그의 손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앙리에트의 비명에 군사들이 달려왔다. 군사들은 기딜 수녀를 사정없이 밀어젖혔다. 그러자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군사들은 다시 달려들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앙리에트는 에스메랄다를 둘러매고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4. 에스메랄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카지모도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제 머리털을 잡아뜯으며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다가 괴성을 지르며 사원 안을 온통 뒤지고 다니기도 했다. 마침 군사들이 노트르담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카지모도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들이 에스메랄다를 찾는 속셈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거짓대를 노트르담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그들이 출동한 줄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안내하며 그녀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비밀문이며 재단이며 노트르담의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졌다. 군사들은 에스메랄다가 사원 안에 없음을 깨닫고 노트르담에서 곧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카지모도는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오르내리고 부르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카지모도도 역시 그녀가 노트르담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 그녀를 납치해 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없는 동안에 그녀가 골방으로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골방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랑 모퉁이를 돌아 막상 골방 앞에 서게 되자 얼른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기대감이 묘하게 교차되었다. 그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당겨보았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져보았지만 역시 없었다. 이불을 쳐들어보고 침대 밑을 살펴보고 천장을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횃불을 밟아 껐다. 그런 다음에는 벽으로 달려가 머리통을 사정없이 부딪혔다. 잠시 후 카지모도는 침대로 몸을 던졌다. 그때까지도 침대에는 에스메랄다의 체온과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다. 카지모도는 그곳에 입을 맞추었다. 베개를 껴안고 뒹굴어 보기도 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서 밖으로 나왔다. 문턱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방을 보고자 한 것이었다. 에스메랄다와 함께 이야기할 때의 버릇이었다. 그러자 울컥 에스메랄다에 대한 그리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대로 앉아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납치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다. 누가 그곳까지 와서 그녀를 끌고 갔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였다. 오직 그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카지모도는 문득 클로드 부주교를 떠올렸다. 골방으로 통하는 계단의 열쇠는 자신과 부주교만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클로드 부주교가 범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2번이나 겁탈하려 한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카즈모도가 그 일을 거들었고 두 번째는 방해했었다. 그는 클로드 부주교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참으로 뿌리가 깊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에 대한 저항과 실망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한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카즈모도는 상심에 차서 창밖을 보았다. 그때 난간 모퉁이에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다. 카즈모도는 대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바로 클로드 부주교였다. 그는 생강의 오른쪽 둑을 보며 걷고 있었다. 카즈모도는 당장 그의 뒤를 밟았다. 클로드 부주교는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섰다. 그리고 도시를 굽어보았다. 카즈모도는 그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가 무엇을 보는지 알아보았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모양으로 카즈모도가 다가간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에 물든 파리 시내는 참으로 보기 좋았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맑았다. 늦별은 서서히 쓰러져 가고 동력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어갔다. 노트르담 앞들에서는 우유단지를 든 노파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원을 둘러보고 있었다. 완전히 파손된 정문과 남물이 흘러내려 굳어진 자국은 간밤에 일어났던 소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트리스탕은 광장을 청소하고 시체들을 생강에 던지도록 지시했다. 클로드 부주교는 종탑 난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카즈모도는 그에게 에스메랄다의 행방에 대해 묻고 싶었다. 그러나 마치 얼이 빠진 사람처럼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에게 감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카즈모도는 부주교의 시선을 좇아보기로 했다. 그의 시선은 바로 교수대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그곳에는 구경꾼 몇 명과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나이가 흰 물체 하나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그 흰 물체에는 검은 물체가 매달려 있었다. 카즈모도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애꾸눈인 탓에 시력이 그곳까지 미치지 않은 탓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사들과 구경꾼들의 물결로 많은 것이 가려져 있었다. 사나이는 천천히 사다리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에는 여자 하나가 둘러매져 있었고 그의 목에는 밧줄이 메어져 있었다. 카즈모도는 비로소 그녀가 에스메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나이는 사다리 꼭대기에 이르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밧줄을 고쳐맸다. 부주교는 그 광경을 조금 더 잘 보려고 무릎을 꿇었다. 그때 사나이가 발 뒤꿈치로 사다리를 툭 차서 밀어버렸다. 그러자 에스메랄다는 밧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카즈모도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밧줄은 여러 번 뱅글뱅글 돌았으며 그때마다 에스메랄다는 심하게 경련했다. 그러나 클로드 부주교는 목을 쑥 뺀 채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었다. 클로드 부주교의 얼굴에 서서히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잔인한 미소였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그는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 카즈모도는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던 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모두 잃고 말았다. 카즈모도는 앞으로 나아가 그 투박한 손으로 부주교의 등을 밀쳐버렸다. 부주교는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바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이무기 틀에 걸쳐졌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난간 위로 나타난 얼굴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바로 카즈모도가
무서운 얼굴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주교는 200척도 더 되는 높은 곳에 걸린 채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종탑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마땅하게 잡을 것도 없었다. 다만 벽에서 돌출되어 나온 화강암을 어렵사리 움켜쥘 수가 있었다. 카지모도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으련만 그는 오직 교수대만을 보고 있었다. 카지모도는 조금 전까지 부주교가 있던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온통 젖어 있었다. 부주교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에스메랄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클로드 부주교의 대머리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또한 화강암을 움켜쥔 손톱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무기 틀에 걸린 법이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찢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무기 틀의 끝은 연관으로 되어 있어서 차츰차츰 휘어지고 있었다. 부주교는 공포에 사로잡혀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 100년을 살지라도 그 밑에서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연관은 더욱 휘어져 가고 돌을 잡은 소나기의 힘마저 서서히 빠지고 있었다. 마침내 부주교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두 무릎으로 벽을 밀고 양손으로 화강암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는 좋기 한 잔은 기어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움직임에 연관이 휘어지며 버비가 찢어져 나갔다. 그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카지모도는 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클로드 부주교는 처음에는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양팔을 펴고 떨어지더니 곧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그러다 어느 지붕 위에 나가 떨어졌다. 카지모도는 클로드 부주교가 바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손톱으로 지붕의 합각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합각의 면은 너무 가팔랐고 그는 이미 기력이 다해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클로드 부주교는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리고 그 후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카지모도는 다시 눈을 돌려 교수대 쪽을 보았다. 그곳에서 에스메랄다가 마지막으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난 저 둘을 사랑했는데. 카지모도는 클로드 부주교 쪽과 에스메랄다 쪽을 번갈아 보며 비통해했다. 5. 클로드 부주교의 시체는 그날 저녁에 주교의 사법관들이 나와 치웠다. 그러나 이미 카지모도는 행적을 감춘 뒤였다. 사건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로 나돌았다. 사람들은 카지모도라는 악마가 예정대로 부주교라는 마술사를 데려간 것이라고 했다. 악마는 마술사의 영혼을 가져가면서 그의 육체를 산산조각냈다고 했다. 그러한 소문으로 하여 부주교는 성스러운 땅에 묻히지 못했다. 루이 11세는 이듬해 8월에 세상을 떠났다.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영국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점성술과 연금술과 철학, 그 밖에 여러 가지 경험이 그의 문학적인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이었다. 페비스는 결혼하였다. 에스메랄다는 처형당한 다음 날에 교수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자벽부들은 그녀의 시체를 끌고 몽포콩의 지하실로 운반했다. 몽포콩은 파리시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시설이 뛰어난 교수대였다. 파리 성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은 켈트족의 고인돌과 비슷한 형태로 사방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다. 그 거대한 평행 육면체의 석조 건축물은
문과 외부의 난간과 옥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옥상에는 다듬지 않은 거대한 돌기둥이 16개나 있었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튼튼한 들보로 연결되어 있었다. 들보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 쇠사슬에는 해골이 매달려 있었다. 또한 근처 들판에는 돌 십자가 하나와 교수대 2개가 꺾꽂이 가지처럼 꽂혀 있었다. 그 위에서 까마귀들이 끊임없이 날고 있었다. 그 교수대는 1328년에 세워진 것으로 15세기 말에는 이미 낡아 있었다. 들보들은 금이 가고 쇠사슬은 녹슬고 기둥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옥상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런 풍경에 밤마다 하얀 달빛이 해골을 비추거나 밤바람에 사슬과 해골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낼 때면 아무리 담이 센 사람이라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건물 밑에는 지하실이 있었다. 낡은 쇠살문으로 막아놓은 그곳은 몽폭공의 쇠사슬에서 떼어낸 해골뿐 아니라 다른 교수대에서 처형된 시체도 모아놓은 곳이었다. 따라서 그곳은 온갖 죽음과 죄악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가 이렇게 몽폭공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이유는 바로 카지모도의 행적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다. 사건이 있은 지 1년 반쯤 후 사람들은 그곳으로 사슴 올리비에의 시체를 찾으러 왔다. 올리비에는 바로 이틀 전에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샤를르 8세가 특사를 내려 생로랑 사원으로 이장케 했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해골들 사이에서 한 송장이 어떤 송장을 이상하게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2 송장 중에 하나는 여자였는데 그 송장에는 아직도 흰 배옷 조각이 남아 있었으며 몸에는 녹색 유리세공품으로 장식한 조그만 명주 주머니가 있었다. 그 송장을 껴안고 있는 송장은 남자였다. 그 송장은 등뼈가 구부러진 채 머리가 어깨 속에 파묻혀 있었으며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에 비해 짧았다. 그 송장은 목뼈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그 송장을 떼어내려 하자 그것은 곧 먼지로 화해버렸다.